내가 쓰고 있던 시나리오가 기억난다. 만들어지지 않을 단편 영화의 시나리오였다. 인류의 절반 이상이 문자나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대신 서로의 전자내에 직접 정보를 전달해 소통하는 시대가 배경이었는데 전자내 수술을 받지 않는 두 고등학생이 주인공이었다. 학교 수업도 아이들끼리의 대화도 모두 전자내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같은 반이었던 두 소녀는 필연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흐름에서 벗어난 사람들끼리의 공감으로 곧바로 절친이 되지는 않았다. 루카의 영화는 어느 날 방과 후에 청소를 하다가 한 소년이 다른 소년에게 말을 거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너 혹시 건강이 어디 안 좋은 거니? 그래서 수술을 안 받은 거야? 질문을 받은 소년은 말하자면 그렇다고 대답한다. 생체이식 가능성 검사에서 심한 거부 반응이 나와 드물게도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고. 너는? 그 소년이 묻는다. 집이 가난해서라고 다른 소년이 대답한다. 국가 지원을 받아도 수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했는데 그 소년의 집에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었다. 두 소년은 그날부터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채 방치된 도서관에 같이 들어가 오래된 책들을 함께 읽고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다. 거대한 침묵이 흐르는 수업 시간에 자신들을 빼놓은 채 전자적 균일체가 되어 웃으며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들을 보아도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는 입시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사실을 담백하게 받아들이고 둘만의 우정을 쌓기 시작한다. 너는 거기까지 썼다. 뒷부분을 쓰려고 했지만 가르치는 아이들의 보충 수업 요청이 너무 많아 다음 달에는 꼭 하는 식으로 미루다가 결국 쓰지 못했다. 그 부분 밑에는 한 줄의 여백이 있었고 다음 문단에는 괄호 안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상대방이 수술을 받지 않은 진짜 이유를 알게 된다. 라는 문장이 마지막으로 쓰여 있었다. 진짜 이유가 뭔데? 나는 물었다. 글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되물었다. 나는 잘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배우가 나체로 나와야 한다는 점 때문에 캐스팅에 제약이 있어서 만약 만들어진다면 애니메이션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쨌거나 만들어지지는 않을 내 영화는 너의 영화보다 짧았다. 영화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충격과 당혹감에 젖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성경에는 아담이 자신을 찾는 신의 목소리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고 대답했다고 되어 있지만 내 영화에서 아담은 왜 숨었느냐는 신의 목소리에 무서움을 누르며 대답한다. 이브의 몸이 저와 너무도 다르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신은 그에게 묻는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아담은 대답한다.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제 아내로 맞아 살고 싶습니다. 신은 아담과 이브의 표정을 번갈아 보다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풀어준다. 가라, 가서 너희의 뜻대로 하거라. 아담은 이브에게 그동안 함께 살아준 것이 고맙다고 머쓱한 표정으로 말한다. 이브는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말을 되돌려준다. 그리고 그들은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간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조금 떨어진 다른 동산을 찾아낸다. 거기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난다. 다른 신이 만든 최초의 남자. 그의 이름은 루카다. 아담과 루카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낸다. 어느 날 그들은 산책을 나갔다가 연못가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목욕을 하는 이브와 또 다른 한 명의 여자를 만난다. 처음에는 멋쩍은 시선을 주고받던 그들 넷은 마지막에는 연못에 들어가 서로의 몸에 물을 끼얹어주며 즐거워한다.
내가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었을 때 너는 웃었다. 지금 그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한다면 나는 쓰지 않을 것이다. 그 영화는 어쨌거나 만들어지지 않을 테니까. 끝끝내 만들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단편이 아니라 적어도 중편 분량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영화는 상대방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랑에 빠졌던 아담과 루카가 실은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 깨닫는 장면으로 끝나야 할 테니까. 재작년에 너의 아버지가 말했다. 저는 안식년을 갖기로 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화를 내다시피 하면서 권했고, 저 역시 너무 지쳐서 이제는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척교회의 시작부터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짙은 초록으로 무성하게 자라난 잎사귀들이 노란 떡잎일 때부터 저는 제 교회와 한 몸이었고, 돌아보니 한순간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조차 이를 악물고 더 열심히 사역과 신앙생활을 했었고, 그때는 그게 옳다고 믿었지만 쉬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들더군요. 크게 마음을 먹고 남미로 갔습니다. 아는 분들이 있었고 오랫동안 교제를 해온 교회들이 있었으나 모르겠어요. 거기가 지구 반대편, 한국에선 가장 먼 곳이라는 생각이 제게 있어서 그랬는지 브라질과 우루과이에서 각각 한 달과 2주씩을 보내고 아르헨티나로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웃음이라는 걸 지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제가 론리 플래닛을 산 건 모든 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왜 그 책을 산 건지 모르겠어요. 서어를 한마디도 못했지만 현지 교인들이 일정에 맞게 안내를 해줬고 모든 편의를 알아서 봐줬기 때문에 굳이 배낭 여행자들이 보는 가이드북을 살 필요는 없었는데 말입니다. 남미에 있는 내내 저는 아무 관광지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예성이가 죽은 뒤로 아무리 치유를 위한 것이라 해도 꼭 구경은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은 그때 제게는 이미 굳은 살 같은 것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내 서점에 갔다가 그 책을 봤을 때 저는 어째선지 그걸 곧바로 집어들고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책 맨 뒤에 있는 인덱스를 펼쳐 알파벳 순서대로 훑기 시작했지요. L 항목에 로안이라는 지명이 있더군요. 별로 유명한 곳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달랑 3페이지가 전부였으니까요. 그래서 롤리 플래닛을 가지고 호텔 로비에 있는 인터넷 카페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 지명을 검색해 봤지요. 로안이라는 도시에는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진 거리라 하루 코스로 무리 없이 다녀올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동물원이라는 장소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거기 가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동물과 별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자꾸 떠올리게 돼서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 가끔은 갔지요. 마지막으로 동물원에 가본 건 막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였고, 그 뒤로는 그럴 짬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물원 사진을 본 순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국인 블로거가 올린 사진이었는데 커다란 철창 안에서 사자 한 마리가 졸린 표정으로 누워있고 관광객이 우리 안에 들어가 사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다른 사진에는 호랑이도 있었습니다. 새끼도 아니고 다 큰 사자와 호랑이를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동물원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인간에게 덤비지 않도록 새끼 때부터 특별한 방식으로 길러내긴 했겠지요. 그런데도 그 사진들이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무서우셨다고요? 나는 물었다. 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말 그대로 떨릴 만큼이요. 너무나 무서운데 왜 무서운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거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제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길을 나섰습니다.
57번 버스를 타려고요. 가끔 만나면 모임 사람들은 우리를 하늘이 맺어준 커플이라고 불렀고 그런 말에 나는 굳이 토를 달지 않았다. 함께 사는 동안 너와 나는 별로 싸우지 않았다. 싸워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흐르면 심각해지기 전에 어느 한쪽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다. 어느 영화의 대사에 대놓고 반항하는 10대들처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서로에게 아끼지 않았고 그 점을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었으므로 나는 너에게 정말로 미안할 때가 많았으므로 나는 깔끔한 성격이 못돼서 거실을 매번 어질러 놓고 치우기 싫어하는 내가 미안했다. 내가 싫어하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내가 미안했다. 나중에는 집에 생활비를 조금밖에 가져오지 못해서 미안했다. 무엇보다도 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는 미안했다. 꼭 한 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다. 아는 사람의 아기 돌잔치에 간다고 토요일 아침에 집을 나선 내가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던 날이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불안하고 겁이 났다. 너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돌아왔고 내 표정을 보고는 바로 자리에 꿇어앉아 사과했다. 96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고. 96번까지 세면서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느냐고 내가 말하자 너는 전화기 배터리가 다 되어 몰랐다고. 정말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돌잔치가 있었던 건 맞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날은 이상하게도 어두운 곳에 혼자 버려진 것처럼 서글프고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내가 계속 다그치자 너는 결국 말했다. 동생이야, 동생의 아이. 그러니까 내 조카 돌잔치에 다녀왔어. 갑자기 내가 아주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 동생이랑은 연락을 했었구나. 그래, 내가 대답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괴물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동생이었다고 너는 말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나는 물었다. 글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여서 그랬던 모양이지. 가고 싶지 않아서 거기 간다고 너에게 말을 꺼내고 싶지조차 않았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욱 화를 냈다. 말하기조차 싫을 만큼 가고 싶지 않다면 왜 간 건데. 너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정말로 상처받은 표정으로 내 두 눈을 마주 보았다. 너는 그런 적이 없니? 너는 물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본 적이 없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가 너에게는 정말로 한 번도 없었니? 별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나는 대답했다. 내 목소리가 차갑다고 느꼈지만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다만 좀 부끄러웠는데 나 자신이 의심으로 정신이 나가 남편의 지갑이며 휴대폰을 뒤지는 아내처럼 속 좁고 유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내 입장에서는 정당한 의문을 가졌는데도 나는 무심결에 너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만 것이었다. 내가 지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든 일이 그렇게 칼로 베어낸 것처럼 분명할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는구나. 나는 억울했고 이해되지 않았고 그래서 심한 말을 해버렸다. 말하기 싫을 만큼 싫어도 가족은 가족이고 나는 아닌 거구나. 너를 아우팅해버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느라고 12시간도 넘게 내 전화를 받지 않은 거야? 촥 하는 소리와 함께 내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갔다. 미안해. 너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내 뺨을 때린 손을 걷어들여 다른 손과 함께 얼굴을 감싸버렸고 그래서 나는 내가 내내 얼마나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지 볼 수 없었다. 57번 버스가 서는 정류장을 찾는 데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사람들이 하는 양을 보고 어찌저찌 표를 사서 너의 아버지는 버스에 올라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는데 버스를 타고 보니 노선도가 붙어있지 않았다. 한국의 버스처럼 친절하게 정류장마다 방송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겠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승객들 중에 여행을 온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옷차림으로 봐도 현지인들로 보였다. 그는 좀 당황했지만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창밖으로 가끔씩 지명이 적힌 표지판이 지나갔는데 그걸 잘 보고 있으면 제대로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1시간 남짓 시간이 흐를 때까지 그는 초조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앉아 있었다. 표지판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그는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에게 루한 주? 하고 물었다. 동물원에 해당하는 스페인어를 외워두었지만 그 순간에는 떠오르지 않아서였다. 여자는 느긋한 스페인어로 뭐라고 길게 대답했고 그는 그것을 아직 좀 더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10분쯤 더 지났을 때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앞쪽으로 걸어가 운전기사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기사는 다급한 표정으로 바깥을 가리켰고 마침 문이 활짝 열렸다. 그는 열린 문 밖으로 황급히 뛰어내렸다. 덩그러니 버스 정류장 하나가 있을 뿐 그곳은 허허벌판이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동물원으로 보이는 공간은 없었고 건물이나 힌트가 될 만한 어떤 표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나가는 사람 또한 없었다. 8차선 고속도로 양옆으로 거대한 황무지가 펼쳐져 있었고 제법 알갱이가 굵은 모래가 바람에 섞여 날아와 얼굴을 때렸다. 멀리 까마득히 먼 거리에 거인의 곱슬머리 같은 검은 숲이 늘어서 있었다. 그뿐이었다. 그 풍경은 그의 앞뒤로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이어져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짧지 않을 것 같았고 해도 이미 중천에 떠 있는 참이라 저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있던 시간은 대략 맞췄으니 조금만 걸어가면 동물원이 나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는 앞과 뒤 가운데서 앞을 선택했고 고속도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갓길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좁은 한 사람이 간신히 걸어갈 만한 공간이었다. 가끔씩 집채만한 트럭들이 가느다란 흰색 선 안쪽을 위태롭게 걸어가는 그의 몸 바로 곁으로 어마어마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그는 그 도로 위에서 길을 잃었다. 아무리 걸어도 다음 정류장이 보이지 않았고 그가 타고 온 버스도 지나가지 않았으며 마을도 보행자 도로로 연결되는 길목도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영화 공유 사이트에서 영국 드라마를 다운받고 있었다. 한 소년의 의문사에 얽힌 비밀을 풀기 위해 폐쇄적인 분위기의 마을에 잠입한 형사의 이야기였는데 스토리만 봐서는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보나마나 아리송하면서 쓸쓸한 분위기로 시작해 비밀들이 하나씩 차례로 폭로되고 끔찍하고 추한 이야기들이 마구 토해내는 것처럼 계속되다가 마지막에는 차갑고 커다란 손으로 뺨을 얻어맞는 것 같은 얼얼함을 남기고 끝나는 이야기일 것이었다. 그건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이야기도 아니었다. 그런데 나는 왜 그런 걸 다운받고 있었을까? 사람들이 추천작이라며 별을 여러 개 붙여둔 드라마였고 나는 단지 너와 무언가를 같이 보고 싶었다. 너와 극장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본 것이 대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네가 등 뒤에서 중얼거렸다. 딸기. 나는 한쪽 귀에서 이어폰을 뺐다. 죽어버린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고개를 돌려보니 너는 책상 위로 몸을 수그린 채 연필을 사각사각 움직이고 있었다. 뭐가 죽었는데? 세탁할 때가 지난 것처럼 보이는 너의 낡은 하늘색 수면 바지를 쳐다보다가 나는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나는 잠시 그대로 있었고 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몸을 원래대로 돌리고 한쪽 귀에 이어폰을 도로 꽂았다. 이어폰에서는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최신 케이팝이 쿵쾅쿵쾅 울리고 있었다. 드라마 다운로드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데 천천히 코가 메워지기 시작했다. 눈물이 만들어져 모이고 있었다. 그냥 너를 보고 있다가
등을 돌려 하던 일들을 계속한 것뿐인데 방금 전 내가 한 단순한 동작들의 연속이 왜 그렇게 서글픈지 알 수 없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대화는 잘못 깎은 연필처럼 끊겨나갔다. 그러지 않았던 날들이 생각났다. 아무것도 아니야 따위의 말이 나오지 않았고 설령 그런 말이 나온다 한들 거기서 허망하게 대화가 끝나버리는 일도 없었으며 방에서 음악을 들을 때 서로에게 방해가 될까봐 이어폰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언제나 같이 듣고 같이 느꼈다. 너는 둥근 주걱 모양으로 길어질 때까지 발톱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고 나는 식탁에 함부로 그릇들을 탁탁 내려놓지 않았다. 무엇보다 나는 너에게서 그렇게 빨리 등을 돌려 돌아앉지 않았다.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어 나는 거실로 나갔다. 욕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샤워기를 틀었다. 될 것처럼 뜨거운 물 아래 오래 서 있었다. 샤워를 끝내고 나와보니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어둠 속을 더듬어 너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불빛이 내 쪽으로 향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독서등을 켜고 내가 보고 있던 문제집을 펼쳤다. 너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밤마다 수십 개의 영어 지문을 읽으며 독해 문제를 미리 풀어야 했는데 가끔 수업 준비를 하면서 보기에 나오는 문장들을 혼잣말처럼 되풀이할 때가 있었다. 세계 인구의 과반수가 한 개의 언어만을 사용한다 라거나 지금 사든 나중까지 기다리든 표값은 똑같을 것이다 라거나 이야기를 꾸며내는 인간들의 능력의 풍부함 같은 말들을 들으면 나는 뭐라고 하고 되물었고 너는 그 지문 내용을 요약해 들려주다가 더 이상한 문장들이 나오는 다른 지문을 읽어주다가 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지문을 읽는 것이 책을 좋아하던 루카 너의 유일한 독서가 되었다. 예술축제가 끝나고 내 수입이 없어져 내가 수업을 늘려야 하게 되면서부터 너의 자유시간은 반으로 줄었고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더 많이 줄어들었다. 나는 어떻게든 다시 일을 구할 생각이었지만 다른 축제들의 모집 공고가 뜨려면 몇 달은 더 있어야 했고 예산 부족으로 축제 자체가 취소되는 일도 드물지 않아서 불확실한 나란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을 늘린 것은 너였다. 미안해. 내가 말하자 너는 괜찮아. 뭐가 미안해. 말하며 웃었다. 너는 퀴어와 관련된 일을 계속하고 싶은 거잖아. 같이 웃고 있었지만 나는 조금 서운했다. 너는 퀴어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 그 말이 내게는 그렇게 들렸던 것이다. 내가 보고 있던 문제집에 죽음이나 부활에 관한 지문은 없었다. 내가 보고 있던 문제집에 죽음이나 부활에 관한 지문은 없었다. 나는 독서등을 끄고 침대로 갔다. 통조림 속의 정어리들처럼 겹쳐지듯 잠드는 게 좋아서 바꾸지 않고 써온 싱글 침대 한쪽에 내가 미동도 없이 잠들어 있었다. 바싹 마른 몸을 노인처럼 둥글게 웅크리고 벽 쪽에 바짝 붙은 채 나는 너의 옆에 들어가 누웠다.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몸은 서로에게 닿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혼자였다. 너는 오후가 지나 집에 돌아왔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너의 아버지는 계속 걸었다. 남미의 11호는 한국의 7월만큼 뜨거웠고 그는 손목시계를 지니고 있지 않았으므로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의 궤적과 그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는 열기의 강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표지였다. 몇 번인가 갓길에 세워진 대형 가스트럭들과 마주쳤으나 운전자들은 마치 어딘가로 납치되기라도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SOS라고 표시된 비상전화를 발견한 그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조합으로 버튼을 눌러 통화를 시도했으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스페인어 ARS 음성이 흘러나올 뿐 전화는 어느 곳으로도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목이 말랐고 다리가 아팠다.
그래도 소금땀을 흘리며 계속 걷는 수밖에 없었는데 화살표와 함께 커다란 글씨로 루한이라고 쓰여진 도로 표지판이 잊어버릴만 하면 계속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아직 루한이 아닌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는 생각했다. 동물원은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가 떠올랐고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가 마침내는 아이들의 얼굴까지 떠올랐다. 그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 위를 끝없이 걷다가 종래는 사라져버리는 자신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길 위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어도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온몸이 땀벙벅이 된 채 그렇게 몇 시간쯤 걸었을까. 그는 갑자기 오래전에 죽은 자신의 아들 너를 떠올렸다. 아무도 없는 길을 예성이가 이렇게 걷고 있었겠구나. 그는 생각했다. 아는 사람들을 지구 반대편처럼 아득한 곳에 두고 어디에도 닿을 수 없는 상태로 말이다. 그러자 너에게 소리친 기억이 떠올랐다. 계속 소리를 쳤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지 않으면 입이 없어지고 목소리가 없어지고 몸 전체가 녹아 없어질 것 같았으니까. 아마도 어떻게 그렇게 모두를 속일 수 있느냐는 말을 했을 겁니다. 가족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너 자신을 속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내가 죽은 뒤로 그는 몇 번이고 너의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선명한 것은 내가 커밍아웃을 하던 순간의 기억이었다. 맞느냐고 묻는 제 말에 맞다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는 그 아이가 있고 그 대답을 듣고 울며 소리치는 저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속 교회 일을 보고 예배를 인도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기도로는 몸이 회복되지 않아 중간에 잠시 약물 치료를 받긴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사고를 떠오르게 하는 일들은 피했어요. 그러나 그의 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 양옆으로 팜파스가 끝없이 펼쳐진 아르헨티나의 고속도로 위에서 그는 문득 걷잡을 수 없이 슬퍼지기 시작했다. 그때 아들은 어디로 가다가 차에 치인 것일까? 사고를 당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는 울었다. 울면서 신에게 용서를 구하며 걸었다. 아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그 죄는 자신에게서 온 것이라고. 제대로 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신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자신의 탓이라고. 목회자로도 아버지로도 제대로 길을 걸은 적이 없었고 그것이 자신의 부족함이었다고 그는 신에게 고백했다. 이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고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지상을 슬피 떠돌게 두지 마시고 이렇듯 아무도 없는 외로운 길을 혼자 걷게 놔두지 마시고 그만 주님의 품에 받아주십시오. 그는 걸으면서 가슴을 치며 빌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고 느끼며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에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던 표지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십자가를 단 둥근 지붕의 건물이 그려진 표지판, 대성당이 있었다. 거기서 7km를 더 걸으면 대성당이 나온다고 되어 있었다. 호텔에 두고 온 룰리플래닛에 루안의 기도의 도시라고 쓰여 있었던 걸 그는 그제야 기억했다. 루안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로 소개된 그 대성당은 개신교가 아니라 가톨릭의 성지였지만 그 순간에는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그 표지판은 그에게 신이 있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뜻으로 다가왔다. 자식을 데려간 신을 원망하고 믿음을 소홀히 하고 때로는 등을 돌리려 했던 그를 신은 넓은 가슴으로 용서하고 보듬어 품어준 것이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었다. 글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두 소년이 전자뇌를 달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지 않을까?
자신과 마찬가지로 전자뇌가 없는 다른 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자신마저 수술을 받아 반 아이들의 집단지성에 합류함으로써 상대방을 혼자 남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각자 생각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그뿐이었겠지만 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곧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설령 다른 이유가 있었다 한들 그 시점에서는 이미 중요하지 않아졌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내가 나를 떠나려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처음에는 나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나 이제 너에게는 나 말고도 신이, 부서진 부분이 많을지언정 가족이, 어떤 공동체가, 다른 삶이 다시 필요해진 것이었다. 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신을 만나본 적이 있었다. 루카, 내가 너를 만난 것이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내가 그 신에게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바칠 필요는 없었다. 그는 가만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는 신이었고 나에게도 너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모두 퀴어였고 어떤 식으로든 나와 닮은 말투와 표정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비슷비슷한 상처와 흉터, 문화와 예술이라는 취향과 관심사, 세상을 좀 더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 실망스러운 가정 환경과 좌절된 꿈이 적힌 소박한 목록을 지닌 사람들. 하지만 루카, 너의 어떤 얼굴은 누구와도 달랐다. 나는 누구에게도 너의 그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너는 나를 유일한 시민으로 갖는 사회가 되어야 했다. 내가 내 사회의 유일한 시민이었으니까. 너는 나를 온전해지게 하는 가족이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단 한 명의 친구였으며 주기적으로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진이었고 내가 살아보지 못한 좀 더 나은 삶이었다. 나는 너라는 한 사람 속에서 그 모두를 찾고 구했다. 그 일이 잘못이었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사랑한 너의 어떤 얼굴은 내게 낯설어졌다. 죽었다고 믿었던 것들이 너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게 말하지 않은 채 일요일마다 교회에 다녀오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가족의 기다림을 이기지 못해 전환 치료라는 것을 받고 교회로 돌아가 버릴까봐 두려웠다. 되살아난 것들이 내게서 너를 빼앗길까봐 두려웠다.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너의 신을 미워하고 너의 가족을 마음속으로 헐뜯었다. 네가 없는 일요일 아침이 새로 돋아난 습진이기라도 한 것처럼 손톱을 세워 긁어대며 부어오르게 했다. 그것은 차별이나 소수자 같은 말들과는 정말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걸 나는 안다. 너는 내 세계에서 소수자였고 나는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고 싶어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영화를 보러 갔었다고 너는 말했다. 나와 사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처럼 내게 나중에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생각하며 혼자 극장에 가서 조조로 영화를 보고 왔다고. 아주 오래전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쉬웠다고. 그래서 일요일 아침마다 극장에 갔다고. 너는 죽어버린 무언가를 되살리고 싶었고 그건 내가 상상한 것과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너에게서 들었을 때 옛날처럼 머쓱한 웃음을 짓거나 그런 진작 그렇게 말을 하지 하고 핀잔을 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길을 잃은 뒤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우리는 너무 많이 오해했고 오해를 풀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다.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습관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반복되는 내 의심과 추궁 때문에 너의 얼굴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며 죽은 것들은 되살아나는 대신 예전보다 더 죽은 채 그대로 있었다.
그때쯤에는 나도 알고 있었다. 연인들이 서로에게 하는 어떤 말들. 이를테면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피부색이 무엇이든 어디서 왔든 관계없이 너를 사랑해. 같은 말들이 얼마나 순진한 것인지 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일에는 그 모든 것들이 관여하고 있었다. 나와는 달리 내가 신의 말씀을 들으며 자라났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대학 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관계되어 있었고 내가 너의 신에 대해 갖고 있던 불편하지만 온전히 떠날 수는 없다는 태도가 관계되어 있었다. 내가 가진 형제들과 내게는 없는 형제들이 관계되어 있었다. 너의 교회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했던 말들이 관계되어 있었고 내 동료들이 너의 교회 같은 교회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하는 말들이 관계되어 있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 너의 경제적 도움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관계되어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 내가 품는 감정이 관계되어 있었다. 내가 나를 위해 포기한 것들이 나를 건드리는 방식이 관계되어 있었고 그런 나를 보는 너의 표정이 무엇보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두 사람이 동시에 도달하는 침묵의 농도와 빛깔, 어떻게 해도 건너갈 수 없던 그 여울의 세찬 물살이 관계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너와 나의 마음에 빼낼 수 없는 철심처럼 박혀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교회에도 갔었어. 내가 말했다. 모르겠어. 네가 그렇게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화가 나서. 그렇다면 정말 가주지 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걸까? 아무래도 마음이 좋지 않아서 뭔가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어. 그래. 나중에는 정말로 갔어. 거기선 소돔과 고모라 얘기 같은 건 하지 않아. 너의 아버지가 간신히 대성당에 도착한 것은 출발한 지 8시간이 지나 오후 5시가 다 돼서였다. 7km를 거의 다 걸었을 때 기적처럼 휴게소가 하나 나왔고 그곳의 직원은 영어를 할 줄 알았다. 그는 신에게 감사하며 택시를 타고 남은 거리를 이동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대성당의 출입구는 이미 닫혀 있었다. 자신처럼 너무듯 도착한 관광객들이 아쉬운 얼굴로 돌아서는 것을 보다가 그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뾰족한 첨탑 2개가 쌍둥이처럼 붙은 크림색의 대성당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금 허탈해진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돌아오는 길은 편했다. 갈 때와는 달리 관광객들이 버스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이 여기저기 들려왔으며 그는 더 이상 어디서 내려야 할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아도 됐다. 조금 전까지 그가 걷고 있었던 고속도로의 기억이 마치 질 나쁜 농담처럼 누군가의 페이퍼백 속에서 튀어나온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렇게 약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는 자신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동물원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러자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그의 아들, 너는 죽은 적이 없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적도, 장례식이 치러진 적도 없었다. 그는 세상을 떠난 너를 본 적이 있었다. 손자의 돌잔치에서였다. 그날 그는 앞쪽에 앉아 있었고 막 돌잡이가 시작되려 할 때 우연히 문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가 검은색 옷을 입은 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구석에 앉는 것을 지켜보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잔치는 엉망이 되었고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있었다. 그날의 기억이 흔들리는 버스에 떠올랐고 그는 자신이 왜 동물원에 가려고 했는지 깨달았다. 우리 안에 들어가 살아있는 사자와 호랑이를 손으로 만지면 그 정도로 무서운 경험을 하면 다른 무서움이 사라질 거라고 그는 생각한 것이었다. 그 다른 무서움은 그때까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잡을 수 없던 그의 어떤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게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한평생 속해 살아온 교회라는 두 세계를 그는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다.
그 머릿속에서 어느 하나는 사라져야 했다. 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는 것으로 그의 혼란은 수습되었고 그의 건강을 염려한 주위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애대했고 신으로부터 용서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갑자기 알게 된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자신의 이성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기 더 쉬운 그 선택을 하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고 한평생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온 자신의 믿음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그는 더 이상 예배와 설교와 기도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그 일들을 계속했다고 했다. 지켜야 할 성경 말씀이 있고 그것이 저에게 의미 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건 단지 제가 목사이고 제 아내가 교회 사모이며 제 아이들과 생활과 커리어 전체가 교회와 너무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도저히 떼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주님과도 예성이와도 아무 상관없는 세속적인 이유였지요. 고작 그런 것이 저의 믿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이제 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고 나는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그러니 부디 너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어떤 이야기라도 좋다고 그는 부탁했다. 자신은 이제 망가져버린 사람이라고. 여전히 살아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지 않으면 도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을 것 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솟구치는 화를 아무래도 누를 수가 없었다.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침묵의 대가를 치르고 너라는 존재를 복원하려 하는 그를 그럴 수 있게 하는 그 힘을 갖지 못한 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혐오스러웠다. 나는 그에게 너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말들을 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미안하다는 말이 나를 갑자기 멀리 있는 모두의 대변자가 되게 했고 그들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날아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물들였다. 그의 긴 고백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상쇄시키거나 흔들거나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 리플한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의 얼굴은 천천히 내 앞에서 억압하는 자, 편협한 자, 닫혀있는 자의 그것으로 변해갔고 그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그토록 먼 길을 걷고 오랜 시간을 헤매고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다는 사실은 내게 어떤 연민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왜 내가 이해해야 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해해버리면 끝장이라고 말이다. 그랬다. 끝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내가 그날 그토록 많은 말들을 평소에 나와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다고 믿던 말들을 했다면 그래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돌보지 않은 우리의 침묵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죽게 했다면 나 역시 내가 사랑하지 않는 너의 어떤 부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저 시들게 놓아두기만 한 사람이라는 것도. 그 교회는 우리가 같이 살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성소수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포용해 준다는 교회였다. 헤어지기 직전이어서 그랬는지 그 일요일 아침 내 앞에서 걸어가던 루카, 너의 굽은 등과 교회 정원에 깔려 햇빛에 아스라하게 반짝이던 희고 검은 자갈길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잊히지 않는다. 그곳에 함께 가보자는 건 내 생각이었다. 예배를 본 동안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예배가 끝나자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않겠느냐고 여기서는 모두 이웃처럼 친하게 지낸다고 우리에게 권했다. 강요로 느껴지지 않는 부드러운 말들이었다.
다른 부분들도 걱정한 것만큼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열어야 한다는 점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을 뿐이다. 그날 그 교회에서 나는 너의 신에게 너와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부활절 달걀을 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함께 먹었다. 오직 헤어진 사람들만이 서로에게 보일 수 있는 다정한 얼굴을 하고. 루카, 나는 너에게 네가 왜 루카인지 묻지 않았다.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그것이 잘못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너 역시 내가 왜 딸기인지는 묻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제 너와 함께가 아니고 여전히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채 살아간다. 어떤 일들은 그저 어쩔 수 없고 어떤 일들은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으며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다. 그저 그럴 수 없다. 삶이라는 이름의 그 완고한 종교가 주는 믿음 외에 내가 다른 무언가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믿음을 지켰고 너를 잃었다. 그 사실이 가끔 나를 찌르지만 나는 대체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데 루카, 너는 어떠니? 너는 그곳에서 평안하니? 루카였고 예성이었던 너는.